한 번쯤은 떳떳하게 바로 서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라는 감정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년들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잘못인 것 같잖아. 개인의 문제인 것 같고. 나를 잘 알아서 내 가치를 찾아서 우리 행복하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휘슬입니다. 오늘은 월말 이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영화 리뷰와 함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백엔의 사랑과 맵고 뜨겁게입니다. 백엔의 사랑은 타케 마사하루라는 일본 감독의 일본 영화이고요.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가 주연입니다. 그리고 맵고 뜨겁게는 중국 영화이고 자링 감독의 영화이고요. 주연 배우도 자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들고 왔냐면 저는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연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또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좋아하는 동생들, 그리고 제 진짜 친동생, 제 친구들,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도 제 또래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 영화의 주인공 모두 32살의 여성이에요. 누가 봐도 약간 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잉여인간 같은 느낌이죠. 둘 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여동생과 싸우는 사건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예요. 우리나라에 M4 세대라는 말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말이죠. 이게 나온 지 벌써 8년이나 된 말이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중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중일은 되게 비슷하면서 다르고 서로 좋아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일단 중국에는 탕핑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누울 당, 평할 평, 당평을 이제 탕핑이라고 읽는 건데 그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뭐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최소한의 무언가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어 누워있는 청년 세대를 의미하는 거고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해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경제활동 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뭐 할 수 있으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되게 소극적인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중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을 부르는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가 있다는 거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 이 백엔의 사랑에 나오는 분은 사토리 세대겠죠? 맵고 뜨겁게 나오는 분은 탕핑족이겠죠? 거의 대부분 누워있는 분이에요. 일단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결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두 영화 모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엔의 사랑과 맵고 뜨겁게를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맵고 뜨겁게는 백엔의 사랑을 각색한 작품이에요. 되게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맵고 뜨겁게는 로컬라이징해서 중국에 맞는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백엔의 사랑에서 느껴진 본인의 감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작은 똑같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페인 같은 32살 여자. 이치코네는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집이에요. 부모님이 도시락집을 운영하시고 두어링네는 슈퍼마켓을 운영해요. 중국의 슈퍼마켓. 그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부모님 세대도 나오죠. 그러다가 여동생의 약간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인공이 화가 나서 싸우다가 독립을 홧김에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백엔샵에 취직한 이치코와 꼬치집에 취직한 두어링이 나와요. 이치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싱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싱장에서 막 복싱을 열심히 하는 어떤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본인이 일하는 백엔샵에서도 만나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복싱 선수가 이치코가 일하는 백엔샵에 와서 바나나를 사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대신 건넨 게 복싱 경기 티켓입니다. 그 복싱 경기를 보러 오라고 말해요. 이치코는 보러 가요. 보러 가서 너무 그 장면을 되게 벅차하면서 보아요. 그리고 어떤 장면을 되게 유심히 보냐면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서로를 안아주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이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봅니다. 그 다음 이치코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복싱 경기를 자기 백엔샵의 동료와 함께 보러 갔었어요. 중년의 남성인데 평소에도 이치코한테 성희롱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치코. 이치코는 복싱장으로 찾아갑니다. 본인이 좋아했던 복싱 선수를 찾아보지만 없어요. 이미 그만둔 상태고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치코는 복싱장에 등록을 하고 복싱을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때 다시 아까 그 복싱 선수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복싱 선수와 같이 살게 돼요. 같이 살고 이치코는 삶의 활력을 좀 찾게 됩니다. 나 열심히 살고 싶다. 이 사람과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는데 복싱 선수는 이치코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그냥 이치코를 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치코한테는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치코는 처음 사랑을 해봤고 처음 열심히 살고 싶어졌는데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저는 이치코가 인생의 막 바닥을 쳐버렸다. 더 이상 인생이 나빠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맵고 뜨겁게로 들어오자면 복싱장에 있는 코치를 부어링도 좀 눈여겨보게 됐어요. 근데 그 코치가 부어링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왜 데이트를 한 거냐면 복싱장의 회원을 늘리려고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어링은 그 복싱 코치를 도와주려고 복싱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두어링도 복싱 경기를 보게 되고 복싱에 감동을 받게 되죠. 막 싸우다가 어깨를 툭툭 치는 그 모습을.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렇게 복싱 코치와 두어링은 사귀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복싱 코치가 두어링을 차요. 비슷한 시기에 두어링은 자기가 믿고 있던 사촌동생한테 배신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꼬치집 사장한테 성희롱도 당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그 마음을 다쳐버린 두어링이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것이 두어링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장면이에요. 다시 이치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치코는 더더욱 복싱을 열심히 합니다. 러닝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뭐 가드도 배우고 잽도 배우고 훅도 배우고 막 그러겠죠. 그냥 본인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는 경기를 나가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 텐데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복싱 코치들한테. 이치코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시락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사러 온 거예요. 복싱 선수가. 복싱 선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복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복싱 왜 해? 그랬더니 이치코가 막 싸우기도 하고 끝나면 어깨를 툭툭 쳐주기도 하고 그게 멋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이치코를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떠난 이유가 이거였어요. 나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이치코가 그래서 날 떠난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답하지 않죠. 그렇게 남자는 다시 떠나고 이치코는 남자와 이야기하던 벤치부터 다시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러닝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싱장으로 가죠. 복싱 경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복싱 경기에서 이치코는 져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기겠어요. 32살이 돼서 복싱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프로 선수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집니다.
지고 얼굴이 죽상이 된 이치코가 복싱 경기장을 나오는데 그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어요. 보자마자 이치코는 펑펑 웁니다.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울어요. 거기서 그 복싱 선수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이치코에게 손을 내밀고 이치코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한참 롱테이크로 그 장면을 보여줘요. 자, 여기에 대한 감상은 맵고 뜨겁게를 얘기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브로잉도 바닥을 쳐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본인이 다니던 복싱장으로 갑니다. 본인을 차고 떠나버린 복싱 코치는 이미 그 복싱장에 없죠. 브로잉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복싱 경기에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요. 두 주인공의 체격의 차이가 있어요. 이치코는 보통 체격입니다. 운동을 해본 적 없는 그냥 보통 체격이에요. 뚱뚱하지도 아주 마르지도 않은. 근데 브로잉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상태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복싱장에서는 되게 비웃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가? 나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복싱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운동하겠다라고 하면서 100kg에서 50kg를 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죠.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뭐 미녀는 괴로워처럼 정말 고도비만의 여성이 살을 빼서 아주 예뻐지고 모든 남성을 홀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저는 너무 그렇게 예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흥미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또 이런 내용이요? 미녀는 괴로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같은 영화는 아름다운 여배우가 특수분장을 해서 비만의 여성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브로잉은 처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특수분장을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싶다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배우가 바뀌겠구나. 비만의 여성을 연기하는 배우는 따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가 따로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50kg를 뺐대요. 자링 감독, 자링 배우님이. 그래서 이 지점에서 결국 여자는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 강박을 다시 한번 답습한다 라는 지점, 날씬한 여성을 미디어에 다시 노출한다는 지점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과는 되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건.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50kg를 감량하는 모습을. 대단합니다. 보고 있는데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고 이 극에서의 드로잉도 그렇지만 이 극을 만들기 위한 저 자링 배우의 노력에 경이로움이 들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복싱 선수의 적격 판정을 받아요. 그러다가 브로잉도 이치코랑 똑같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복싱 코치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브로잉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복싱 코치가 브로잉에게 묻습니다. 너 왜 복싱해? 라고 묻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맵고 뜨겁게와 백엔의 사랑은. 백엔의 사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치코가 했던 대사 기억나시죠?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었어 하면서 울잖아요. 복싱 코치와 브로잉이 둘이 대화하는 이 지점에서 브로잉은 그 얘기를 해요.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브로잉이. 복싱 코치는 떠나고 브로잉은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러닝을 하고 Yeah, this is the place for fear. Everybody just listen up. Feel the 1, 2, 3 and come on. If they drop it, break it at night. I'll never quit. If they drop it, break it at night. You will respect. 복싱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복싱 경기장에 들어가는 드로잉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치코의 모습도 정말 멋있고요. 들어가는 그 선수가 된 주인공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드로잉 지죠. 죽상이 돼서 들어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도 복싱 코치가 서 있어요. 복싱 코치가 이렇게 말해요. 아쉽네요. 그래도 잘했어요. 드로잉이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이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싱 코치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제안을 거절해요. 드로잉은 혼자서 경기장을 나온 다음 다시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러닝을 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린 감독이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백엔의 사랑의 마지막 장면.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고 싶었는데 라는 그 대사는 백엔의 사랑의 영화 특성상 되게 농축된 대사예요. 한 번도 제대로 명확하게 얘가 왜 복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계속 예상하게끔만 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농축돼서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는 영화고 되게 건조하지만 일본다운 그런 영화고 맵고 뜨겁게는 코미디 영화예요. 가족 영화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훨씬 더 알기 쉽게끔 계속 보여줍니다. 복싱장 전단지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로잉의 태도 변화에서도 보여줘요. 딱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었는데 둘 다 그랬겠죠. 이치코든 드로잉이든. 이 영화들이 별로 멋지지 않고 예쁘지 않고 그런 여성 청년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미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있기도 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제가 백엔의 사랑을 처음 봤을 때는 27인가? 였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맵고 뜨겁게는 얼마 전에 봤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쯤 백엔의 사랑을 봤을 때는 약간 타자와에서 봤어요. 32살의 캐릭터고 저랑은 나이 차이가 그때 당시엔 좀 있었죠. 한 5살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뭔가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야망, 꿈, 기대감?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 30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라서 근데 이제 제가 32살이죠. 그러고 나서 같은 나이의 여성이 나오는 맵고 뜨겁게와 백엔의 사랑을 다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들이 느꼈을 불안감, 사회적인 소외감, 불만족감, 두려움 이런 거 저 안 느껴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들이 느꼈던 걸 나도 되게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 27에는 몰랐지만 32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망설여지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전혀 타자화에서 이제 보이지 않고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내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영화에서 계속 주려는 메시지가 계속 세상에 지고 있는 여성, 세상에 지고 있던 주인공이 한 번도 맞서지 않았던 주인공이 드디어 뭔가를 맞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권투 경기고 본인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복싱을 연습하고 운동하는 과정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한 번쯤은 이기고 싶었어 라는 감정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떳떳하게 바로 서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라는 감정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나이대를 불문하고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서사를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이 복싱 챔피언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 복싱 경기에 나가서 지고 한 번은 이겨보고 싶었다고 울던 이치코도 난 이미 이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드로잉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육도 많이 얻었겠지만 그래서 좋았어요. 영화가 위로를 줬어요.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갈팡질팡한 사람들한테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탕핑족 사토리 세대, M4 세대 우리겠죠.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편으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신 분들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쉬는 청년이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게 한 5.4%가 된대요. 44만 명이 진짜 많은 숫자죠. 5%도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많아요.
인터넷 뉴스 댓글은 안 보는 편이긴 한데 그날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댓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댓글이 너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애들이 의지가 없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부모들이 감싸돌아서 애들이 크지를 못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꼰대 같고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댓글 같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건 청년들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잘못인 것 같잖아. 개인의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아무도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단편적인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냥 쉬었어요 라고 하는 게 정말 휴식이겠습니까? 아, 나 좀 쉴게 하고 딱 쉬어버리는 휴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알바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회 문화 현상을 한 20년 늦게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알바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직장을 구해야지. 도전하지 않는다. 야망이 없다. 청년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청년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알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보려는 건데 그렇게 개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누구한테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요 며칠간, 요 몇 달간? 이게 처음부터 청년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창 우리가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오르고 할 때 경제 경영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면서 그때 막 월천을 버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충이 붙더라고요. 월천충, 갓생충 뭐 이렇게 척한다는 거죠. 월천 벌지도 않으면서 어쩌다 월에 1,000만 원 한번 벌어봐 놓고 매달 버는 것처럼 척하네. 월천충. 갓생 매일매일 그렇게 갓생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찬물 샤워하고 명상하고 글 쓰고 책 읽고 일까지 열심히 하는 갓생러처럼 얘기하네. 이런 거잖아요. 척한다고. 근데 척하는 거 그거 진짜 비난할 수 있나 싶어요.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그렇게라도 본인의 자아를 포장해서라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는 것 같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 체육이랑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은 개인의 뭐 체력 증진 등을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하게 하는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엘리트 스포츠는 메달 점수나 뭐 프로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엘리트 선수들한테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를 엘리트 스포츠라고 한대요. 전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엘리트 스포츠 사회 같아요. 메달 안 따면 나 프로 선수 안 되면 안 되는 사회 같다고요. 그냥 쉬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기권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해봤자 메달권이 아닐 것 같거든. 10,000명 중에 9,000등 할 것 같고 10만 명 중에는 한 8만 등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등 할 바엔 난 스코어 없는 기권자 하겠다라는 느낌 같아요. 이게 감성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아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것 같고 이게 엘리트 스포츠 같다는 이야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부상이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시잖아요. 프로 선수를 꿈꾸다가 뭐 어디가 다쳐서 선수를 못하게 되고 되게 방황했던 사람의 스토리.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목표였던 것에 그게 사라지는 순간 이 삶을 어떻게 지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라고요. 이 삶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문제죠. 생활체육 얘기를 해보자면 생활체육에서 만약에 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삶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물론 아쉽죠. 너무 괴로운 일이고 뭐 제 친구들 풋살하다가 막 발목 나가고 무릎 나가고 하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실망하고. 하지만 삶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너무 좋은 가치지만 다른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처럼 키워지지 않았다면 어떤 상처의 회복 탄력성이 훨씬 좋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메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뭘까요? 금운동, 돈, 명예, 유명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떳떳한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이런 게 메달이죠. 내가 아무리 달려봤자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유명세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가치가 물론 지금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릴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못 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저는 인생의 목표가 유명해지는 거였으니까요. 메달을 안 따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봐. 세상엔 더 좋은 가치도 있단다. 라는 말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맞는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이런 말조차도 좀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전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대로도 괜찮나? 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충분히 본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가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게 좋죠. 하지만 이미 그럴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사회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돈, 명예, 유명세, 사회적 지위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 삽시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러고 싶지만 그거 말고도 본인 삶에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추구하고 사는가가 결과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니까 너의 가치를 찾아서 책임감 있게 네 삶을 꾸려나가라 라고 얘기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청년들한테 힘들어요. 그죠? 그게 불쌍해요. 근데 뭐 안 그런 세대가 어디 있겠냐마는 전 청년이고 제 동생들, 제 또래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월말이 있을 콘텐츠에서 되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늘 그거예요. 나를 잘 알아서 내 가치를 찾아서 우리 행복하자 얘들아 거든요. 제가 이런 콘텐츠를 찍을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데미안 아시죠? 데미안의 그 책보다 더 유명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알을 깨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휘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은 뭐 축구 지고 메달을 못 따도 뭐 젖잘싸다 우리 선수들 멋있다 막 이렇게 해주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런지 얼마나 무서웠는데 옛날에 살벌했어요. 뭐 축구 지잖아? 그럼 비행기 타고 왔으면 안 돼. 배도 못 타지. 헤엄쳐서 왔어야 돼. 헤엄쳐서 와라. 어디 뭐 축구 졌는데 어디 비행기를 타고 오노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근데 뭐 이제야 막 너무 이제 고생했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야 해준다고. 옛날에 안 그랬다고.